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10월 9일 목요일,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위대함 다시 한번 새겨보는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쉬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연휴 마무리 한번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아침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는 날인데요. 가을이면 더 심해지는 현대인의 난치병.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9일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글날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가을 산행 주의사항입니다. 네, 뭐 오늘은 날이 좀 선선을 넘어서 쌀쌀해졌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그렇죠. 정말 많을 텐데 저희 행복한 아침에 등산 많이 하면 이재용 아나운서거든요. 요즘 산 어디 가세요? 저 멀리 못 가니까 북한산, 청계산. 가까운 주로- 데로? 네, 그런 데 가죠. 근데 저는 사실 평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굉장히 바쁘신데 언제 산에 가세요? 근데 제가요, 네. 의외로 안 바빠요. 아니, 원래 운동은 그 짬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등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뭐 러닝을 조금 하느라고 산에 오르는 걸 좀 소홀히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너무 무더위가 심했기 때문에 올 가을은 좀 즐기기 위해서 단풍도 볼 겸 등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등산하실 때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죠. 혹시 등산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는 거 있으세요? 가을 산행은 아무래도 보온 주의해야 되고요. 네. 아무거나 막 이렇게 캐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참 좋아한다고 하는 게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 그러니까 성인 3명 가운데 2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또 산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 산행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체온 유지입니다. 산에 오를 때 땀이 난다고 옷을 가볍게 입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는데요. 땀이 많으면서 찬바람을 맞으면 급격히 체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 산에 오르다가 저체온증이 의심이 된다면 즉시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모자 수건으로 머리와 목을 감싸서 열 손실을 줄이고 따뜻한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을 산행 주의사항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 최근에 한강에 나가서 뱀 봤어요. 한강에 뱀 강변에서 있어요? 한강에 뱀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뱀을 많이 봐서 이 독사는 아니더라고요. 네. 물뱀 같은 그런 형태이긴 했는데요. 근데 산에 가면은 독사를 많이 만나는 경험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뱀은 변온동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낮이 되고 햇볕이 들기 시작하면 뱀이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햇볕이 드는 장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보통 햇볕이 잘 드는 곳이 바위 위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숲이 좀 우거지지 않잖아요. 네. 등산로 주변으로 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뱀에 물리는 것을 특히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뱀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히 흰색이나 노란색 등 밝은 색 옷을 입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위 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위 위라든가 아니면 나무 밑, 그늘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서 등산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뱀에 물린다, 그럼 물린 부위를 고정하고 상처 부위가 심장보다 아래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뱀에 물리면 이렇게 빨았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 나시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뱀독이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칼로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민간요법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점도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산행하시면서 아무거나 이렇게 채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건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채취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가을에 버섯 맛있잖아요. 네. 향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저도 그런데 등산하다가 버섯을 발견하면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관심 갖고 이거 혹시 먹을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으로 채취하시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채취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독버섯인지 아닌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식용송이하고 비슷한 독버섯 가운데 광비늘 주름버섯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지금 화면에 나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섯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네.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러면서 따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땄을 때 이 버섯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은 이거 독버섯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네.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색이 화려한 버섯의 경우에는 독버섯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채취하시면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채취하시더라도 독버섯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즐거운 가을 산행이 자칫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철강 수출 빨간불입니다. 철강 수출 빨간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 주름살이 갈 만한 소식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수입산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 즉 수입 쿼터를 지난해 연간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약 47% 줄이고요. 수입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경제지역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이 되고요.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철강 수출에도 타격이 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이 한 380만 톤가량이 됩니다. 380만 톤이니까 지금 연간 쿼터가 한 1,830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수출만 하더라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고요. 그렇지만 미국보다도 오히려 수출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출량으로 우리가 철강 제품이 나가는 곳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EU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50% 지금 폭탄이라고 할 만큼 높인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이 한 18%가량 줄었거든요. 여기에 EU까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산업부는 EU가 국가별로 이 쿼터를 배분할 때 FTA 체결국들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고 EU 무관세 쿼터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관세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20% 넘게 올랐다입니다. 이번에도 뭔가 좀 올랐다는 소식인 것 같아요. 떨어졌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뭐가 20% 넘게 오른 거죠?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 좋잖아. 그렇죠. 주식.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주시죠. 예. 네.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 주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5년 사이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이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과일, 우유, 치즈, 계란 등은 5년 전보다 30% 넘게, 와. 빵은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떡과 라면도 각각 25% 넘게 올랐고요. 커피, 차, 코코아 가격이 약 38%, 생수, 청량음료, 과일 주스, 채소 주스도 약 23%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넘어 오르다 보니까 뭘 사 먹기가 겁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먹을거리만 가격이 올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음식 및 숙박이 25%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샴푸, 치약, 목욕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서비스도 24%가 올랐습니다. 세제같이 살림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성된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물가도 19% 상승했습니다. 정말 뭐 모든 게 다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 할인 지원 등을 병행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식품산업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물가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먹을거리, 생활용품 뭐 안 오른 게 없는데 슬기로운 생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심각한 국어 수준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문해력 문제들 예. 뭐 네, 여러 네. 차례 이 자리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근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 통계라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부가 매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한 3%를 표본 채집을 해서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런 다음에 교과별 학업 수준을 4단계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우수 학생은 4, 보통 학생은 3, 기초 학력은 2, 기초 미달 학력은 1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전체에서 3 수준 이상 성취 수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볼 수 있고요. 특히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수준 1위 비율이 국어만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국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중고등학생이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요. 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2020년 6.4%에서 지난해 10.1%로 고2는 6.8%에서 9.3%로 이 3%대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도 있잖아요. 국어 성적은 한번 떨어지면 올리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증명이 됐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유아들의 언어 습관이 또 잘못되어 있다면서요. 요즘 퉁퉁퉁 싸우루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퉁퉁퉁 싸우를. 퉁퉁퉁 싸우루. 네. 이거 제가 3번 얘기했는데 퉁퉁퉁 9번을 해야 된다 그래요. 퉁퉁퉁퉁퉁퉁퉁퉁 싸우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이죠? 그 뭐예요? 저 무슨 개 이름인가? 공룡 이름인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요즘 밈이라고 하죠. 밈. 유행하는 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냥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거나 어느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걸 유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제가 9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이거 9번 해야 돼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사우루라는 공룡이 9마리라는 뜻.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맞추는 게임도 있던데요. 네. 저도 동영상을 보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그런 것처럼 의미도 뜻도 모르는 유튜브 콘텐츠 아니면 밈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뭐 굳이 하나 언론 보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는 선생님의 말에 뚝배기요? 이렇게 답변을 한다거나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알아보자라는 질문에 5살 아이가 비속어로 답을 하는 뭐 이런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냥 우리가 나오는 대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가 미디어에 가급적 노출이 좀 많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과 함께 아이가 혼자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이런 거에 접촉이 많이 되고 노출이 됐다가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성적을 올리려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국어 실력이 많이 늘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문제와 함께 이렇게 어린 유아들의
이런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가 이렇게 음식점 가서 징징거리면 그 번차례로 부부가 한 명씩 나가서 이렇게 달래고 들어와서 먹였는데 네. 요즘 바로 던져주죠. 그거 그렇죠. 보고 있으라는 거지. 영상 보라고. 대부분 그래요. 맞아요. 이거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어제는 날씨가 정말 좋았죠. 산책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고였는데 저는 좋다 못해 덥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기온이 또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날씨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문다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글날인 오늘은 동해안을 제외하곤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6도 정도 낮아집니다. 낮에도 선선한 공기에 외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28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 22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며 선선하겠는데요. 내일은 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 중북부를 제외하고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만 낮아집니다. 서울이 22도, 강릉 20도, 광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오후면 대부분 그칩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운전하거나 바깥 활동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예인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더 핫한 경제에서는 혁신 경영을 이어가는 스마트 기업들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핵심 사업인 조선업을 중심으로 혁신 경영을 이어가는 대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미국 우주산업 기업의 위성 서비스를 활용해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워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또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통한 원격 시운전도 확대해 시운전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전자제품 제조기업 L사의 소식입니다. L사는 TV를 디지털 액자로 활용해 미술,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고 나만의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상상 속 이미지를 구현하고 이를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철강 전문기업 P사의 소식입니다. P사는 8월 500억 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1호 펀드를 결성했는데요. 이 펀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중 20%를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연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사업 확산에 따른 국가 전력망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 L사의 소식입니다. L사가 보유한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노하우는 정부의 핵심 사업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데요. L사는 올해 7월 강원도 동해 해저 케이블 공장에 신규 생산 시설을 준공하면서 아시아 최대급 HVDC 설비를 확보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 넘어섰고요.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챙겨보죠.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들입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구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건강 리모델링 오늘 주제는 뭔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가을철이면 더 심해지는 현대인의 고질병, 비염. 저도 요즘에 아침에 이렇게 콧물이 나서요. 정말요? 코 풀다가 여기 헐어요. 근데 예인 씨도 고생이랍니다. 아우, 저는 뭐 아시잖아요. 네. 저는 환절기 때마다 코를 풀다 코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거의 뭐 35년 내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눈은 빨갛고 막 콧물 줄줄줄 목도 막 정말 고생입니다. 희경 씨는 어때요? 저는 그렇게 심한 비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저는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알레르기성 비염처럼 갑자기 콧물이 맑은 콧물이 쫙 이렇게 맞아. 난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 친한 주변에 비염을 앓고 있는 친구들 보니까 거의 평상시에 수시로 거의 콧구멍에 휴지를 꽂고 맞아요. 있고요. 막고 있어야 돼요. 잘 때도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하고요. 오죽하면 소원이 숨 한번 말끔하게 한번 이렇게 쉬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양경 선생님 없으세요, 비염? 저는 비염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예, 참 축복받은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박민욱 선생님은요? 저 비염이 엄청 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비염을 봄철에 시작해서 이제 겨울 끝날 때까지 계속 달고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이제 봄철을 잘 넘기고 나면 겨울 때까지 또 괜찮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한 10년 넘게 굉장히 고생하다가 근데 지금은 완치한 상태예요. 그래요? 이따가 제 완치 비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와, 비법이 있다. 네. 민혜원 선생님은요? 저도 좀 약하게 있는 편이긴 해요. 평소에 특별하게 불편감을 느끼진 않지만 예인 씨처럼 이제 환절기 되면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콧물이 났거든요. 아니면 뜨겁거나 매운 음식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좀 음식에 의한 알러지도 많은 편이라 그 정도의 불편감은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비염 환자는요 정말 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중 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약 5명 중에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많이들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난치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염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뭐 비염 그러니까 코 속에 생기는 염증을 염증.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 비염을 진단할 때는 4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제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 가려움증이나 재채기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4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도록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 비염, 이게 코에 염증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안쪽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염이 생기는 원인은 대체 뭡니까? 사실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스펙트럼이 넓은 질환이다 보니까요. 다양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감염성 비염도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 비염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급성이나 만성 비염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이기는 해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함께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질환이 천식이에요. 알러지성 천식이나 알러지성 비염은 알레르기 아치라고 해서 함께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는 조금 유전적인 체질을 물려받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환경적인 유발 요소들이 딱 작용을 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있는 면역 반응이 이것보다 더 과민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항원이 이 알레르기성 경향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에는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는 가장 흔한 게 우리 아침부터 계속 얘기했던 기후 변화 있죠. 환절기 같이 계속해서 이제 기후가 변하는 것 또는 감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 또 꽃가루나 뭐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가 같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나 대기 중에 있는 물질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콧물을 또 주르륵 흘리잖아요. 그런데 비염 증상하고 코감기 증상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자,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콧물 흘리는 거 다 비슷하고 이런데요. 코감기는 말 그대로 감기죠, 감기.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환절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가 좀 유행하는 시기에 이제 다른 감염원, 그러니까 이제 균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옮아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염과는 달리 뭐 특정 원인 물질, 알레르진이라고 부르죠. 이런 물질이나 환경적인 요인과는 무관합니다. 또 이제 맑은 콧물, 뭐 코막힘, 재채기 이런 증상들은 서로 같지만 감기는 그 외에도 이제 열이 나는 발열이나 아니면 몸살, 오한 등의 이제 추가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한 3에서 5일 정도 악화되다가 한 대개 열흘 이내에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만성 비염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둘 다 일단 코에 염증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같은 현상들은 두 가지 비염 모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과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에는 먼지나 꽃가루 같이 원인이 되는 물질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런 항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심한 재채기나 콧물도 좀 맑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비염인 경우에는 감염이라든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콧물도 좀 찐덕하게 나오는 점액성 콧물을 가지고 있고 코막힘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면 만성 비염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 문단영 기상캐스터보다 먼저 알아요. 네, 뭔가 이렇게 쭉 흐른다. 뭔가 반응이 이제 딱 오기 시작하면 코가 막힌다거나 아 환절기구나. 이제 계절이 옷을 바꿔 입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비염은 이런 계절이 변화할 때 환절기에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비염이 코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같은 가을철이 되면 갑자기 공기가 확 추워집니다. 네. 근데 내 몸의 체온은 늘 일정하죠. 그러니까 내 코는 이 내 체온에 맞게 차가운 공기를 데워줘야 되는 거예요. 코 안쪽은 피부랑은 다르게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점막 안에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찬 공기가 확 들어오면 이 점막이 확 확장을 하면서 일부러 공기를 좀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점막의 입장에서는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니까 충혈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막이 붓고 뭉쳐서 코가 막히게 되는 거고요. 그로부터 나오는 삼출물들이 많기 때문에 맑은 콧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비염의 증상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혈관의 확장, 충혈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비염이라고 해서 단순히 뭐 코가 막힌다든지 콧물이 주르르 난다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방치 시에는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거라면서요. 네, 이 비염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얼굴 형태까지도 변하는 모습을 변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숨을 쉴 때 우리가 대개 1분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1시간이면 6, 7회 정도 숨을 쉬는데요. 그러니까 하루면은 한 2만 회 정도 숨을 쉬는 겁니다. 이 중에 13,500리터 정도의 공기가 이 코 속을 드나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공기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아무래도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죠. 입으로 오랫동안 숨을 쉬었던 일란성 쌍둥이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변하는지 예시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둘 다 태어났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어머머머머머. 좌측에 있는 각각의 사진들이 어릴 때의 모습인데 어릴 때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성장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아예 달라졌죠. 예. 아니 네. 길어졌어.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라는 게 전혀 믿겨지지 않을 맞아요. 정도예요. 맞습니다. 너무 달라요. 좌측에 있는 어린아이가 큰 모습을 보면은 턱이 아래쪽으로 길어졌고 네. 또 후방으로 되면서 돌출입처럼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이 코가 막히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이 구강 호흡을 하면서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하게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턱을 좀 길게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숨을 쉬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턱은 우리 몸 중에서도 특히 얼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숨을 쉬는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턱이 좀 길어지면서 구강 돌출형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 청소년들은 정말 더 각별히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턱 괜찮죠 아직? 너무 멀쩡해요. 예뻐요. 멀쩡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일부러 코로 숨 쉬는 훈련을 좀 했었거든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구강호흡이 습관이 되면 얼굴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비염 앓고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특히 뭐 아이들에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비염이라는 게 또 문제가요. 이게 오래되면 축농증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구강호흡으로 인해서 외형이 바뀌는 건 단순히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게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축농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식적인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비동은 이제 코 주변으로요, 얼굴 안쪽 뼈에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농이 가득 차 있는 게 부비동염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알러지성 비염은 그냥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는
정도이지만 사실 부비동염이 오게 되면 감염이 좀 동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런 콧물이 꽉 차듯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비동이 안면에 있는 뼈라 그랬잖아요. 안면통이나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 막힘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동반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산만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계속되면 안쪽, 뒤쪽으로 콧물이 계속 넘어가는 증상이 생겨요. 목 뒤로. 예, 그래서 우리가 후비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후각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비동부터 시작해서 비강 안쪽까지 염증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후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후각이 떨어진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후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실 미각으로 먹는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각뿐만 아니라 사실 후각으로 제일 맞아요. 먼저 먹거든요. 이걸 음식을 음미하는 첫 번째가 후각인데 와, 음식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맞아요. 무섭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비염 심해질 때 코를 풀다 보면요. 귀에서 소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어잉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울리는 쨍하는 소리도 맞아. 듣고. 근데 왜 이렇게 귀가 아픈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인 MC님은 거의 비염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증상들을 섭렵하신 것 같은. 네, 정말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사실은 이 비염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귀하고 코하고 물론 이제 같은 얼굴에 이제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는요. 이 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된 그런 구조물로 인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자, 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바깥쪽부터 해서 외이, 그다음에 중이, 그리고 가장 깊은 쪽에 있는 내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이라는 말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운데 부분이 이 중이는 이 이관, 이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주 얇은 관을 통해서 코랑 연결했습니다. 이 유스타키오관을 딱 따라가면은 이 코 뒤쪽에 있는 이 빈 공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하고 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유스타키오관을 우리 가끔 실생활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뭐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는데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바로 유스타키오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막혀가지고 이제 그런 먹먹함이 생겼는데 그때 침을 꿀꺽 삼키면은 귀가 뻥 뚫리는 네네. 느낌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때 침을 삼키면서 이제 이 관이 열리기 때문인데 굉장히 얇은 이 정도로 얇은 관입니다. 이 관을 통해서 귀하고 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염증이 이제 귀로 퍼지게 됐어요. 이 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죠. 중이염이 발생을 하면 귀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고 또 귀에 통증이 생기고 또 발열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귀기 때문에 이제 청력 저하까지도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연결이 돼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만약에 코를 세게 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압력이 가해져서 이 거꾸로 세균이 뒤로 넘어가서 염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를 풀 때는 양쪽 코를 번갈아 가면서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코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입이 훅간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맞네. 콧과 귀과 이렇게 그랬겠지. 그렇지. 이게 코가 막혀 있으면 네. 또 머리가 띵해요. 그렇죠. 좀 멍하고 네. 굉장히 만성적인 피로도 잘 느끼게 되고요. 두통을 앓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바로 비강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서 뇌로 가는 이 산소의 공급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방치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없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 치매 전 단계라고 부르죠. 경도인지 장애가 있을 확률이 18%나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비염이 있으면 천식에 걸리기도 쉽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같은 트랙에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의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코를 통해서 기관지 그다음에 폐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하나의 길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이 코 점막에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이고요. 천식은 이 그 밑에 내려가서 이 기관지 점막에 생기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죠. 똑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호흡기 길 위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 말고 이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지 점막에 염증이 일어나서 또 기도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아니면 숨을 쉴 때 굉장히 쌕쌕거리는 씩씩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 알레르기 물질은요.
호흡에 따라서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이 코 점막이나 기관지 점막 모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염과 천식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이다 보니까 두 질환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처음엔 비염만 있었는데 천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비염만 있었던 환자분들이 이제 천식이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확률이 몇 % 정도 돼요? 천식 환자분들 보면은 80%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약 40% 정도가 천식을 앓고 있다고 보고가 됐으니까요. 비염을 내가 가지고 있다 또는 우리 집 가족이나 자녀들이 비염을 앓고 있다면 천식 발생 유무에 대해서 반드시 검진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다들 이렇게 약간 내가 비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한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비염 자가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방송 보시면서 한번 손가락 한 번씩 꼽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당하는 사항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발열 없이 코감기가 계속된다. 두 번째로는 맑은 콧물이 계속 흐른다. 이것도. 예, 심한 재채기를 자주 한다. 이것도 잘.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도 코가 막힌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코가 막혀서 잠에 들기 힘들다. 이럴 때 네, 많아요. 있죠. 두통이 있고 머리가 무겁다. 맞아, 예. 이거. 일곱 번째는 눈, 코, 목 주변이 자주 간지럽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잘 때 코를 곤다. 네, 이게 몇 가지 돼요. 이 가끔 골라서 보는 건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두 개예요. 두 개. 저는 7개. 일곱 개. 네, 명확하네요. 저는 그 습한 곳에서 코가 막힌다 제외하고 저는 다. 일곱. 저는 그냥 이걸 제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때 증상으로 해보니까 4개 정도 해요. 네 개 정도. 네. 자, 이거는 이제 개수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2개 이상. 자, 그러면서 이게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어. 이제 이럴 때는 한번 이제 비염을 좀 의심해 2개 보시면 이상이다.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경우조차도 이렇게 만약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2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 비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특히 그 비염 환자들은요, 굉장히 고생스러울 때가 재채기가 막 나오는데 참아야 되는 순간에 뭐 아. 영화를 볼 때나 네. 이럴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극장, 공연장, 연말에 또 공연장 많이 다니실 텐데 그럴 재채기 텐데. 나오면 정말 곤란하죠.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를 가볍게 이렇게 만지면은 맞아. 조금 나아지기도 하죠. 근데 또 여성분들은 화장도 있고 해서 못 만질 때도 있고 네. 손을 또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요. 이 윗입술을 꽉 물면 됩니다. 이게 꽝 하고 네. 이러면 꽝 뭐 하고 물면요. 네, 우리 여기 굉장히 가려울 때 그 옆을 막 꼬집기도 하잖아요. 막 실제로 긁지 못할 때 이렇게 해서 이 연관성이 있는 이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재채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윗입술을 꽉 깨문다는 느낌으로 한번 깨물어 보시면 윗입술 꽉.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갑자기 재채기 나올 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진짜. 이렇게 깨문다 이거죠. 네, 좀 아플 정도로 꽉 깨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깨문다. 그리고 이게 비염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깨끗하게 하면 좋겠는데 내부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진먼지 진드기 박멸 스프레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진먼지가 정말 이렇게 비염에 안 좋아요? 그럼요.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알러지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원인의 한 70% 정도가 실내 환경이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먼지 진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먼지. 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항원 중에 한 15가지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들이 주로 서식을 하는 곳이 침구류예요. 그러니까 베개나 매트리스나 이불. 매일 우리가 닿고 무서워.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매일 잠을 자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박멸을 하는 게 증상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계피향이 솔솔 나거든요. 혹시 이게 계피인가요? 맞아요. 지금 보면 계피 향 자체가 약간 계피 특유의 알싸한 향이 있잖아요. 이게 살리실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 건데 이 성분을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도망을 간다라고 하고요. 그 특히 정도구나. 닿았을 때는 진먼지 진드기를 박멸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희경 씨가 맞추신 대로 이 계피를 이용해서 스프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준비하셔야 되는 건 에탄올. 알코올과 물 그리고 에탄올? 시나몬 같은 경우는 계피 오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동량의 물과 에탄올을 준비를 했는데 50ml 정도 물과
네. 에탄올을 섞어줄게요. 같은 양으로 섞으시면 됩니다. 동량으로. 네, 이렇게 100ml를 채웠으면 계피 오일은 20방울 정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20방울의 계피 오일을 함께 향 많이 나죠. 오, 진짜 계피 향이 엄청 많이 나요. 투명하긴 한데 지금 향은 계속 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계피 오일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가볍게 이렇게 쳐보기만 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정도 재료 구비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돼서 잘 섞으신 다음에 스프레이 공병통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쭉 끝이에요? 옮겨 담으면 네, 이게 다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 오일 계피 오일 사고 싶지 않거나 못 사신 분들은 이거 집에 남은 계피 있을 때 이거 물에다 끓여가지고 이거 넣어도 돼요? 나 궁금해서. 예, 계피 차로 드시는 분들은 물로 많이 끓여 드시니까 있을 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오늘 향을 즐기는 게 아니라 진먼지 진드기를 박멸하려는 박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끓이면 너무 향이 약합니다. 그리고 끓이는 과정에서 착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계피 추출 오일을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공병에 담아주세요. 이러면 그냥 요거 뿌리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향도 나쁘지 않죠 일단. 저 여기 한 번만 뿌려주세요. 박멸이라 멀리 뿌려드릴게요. 향만 맡으세요. 오, 진짜 계피 향이 별 향도 엄청나요. 괜찮잖아. 그쵸. 지금은 향만 맡으시는 건데 인체 뿌리지는 마세요. 에탄올도 들어있고 하니까요. 네. 요거는 침구류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2주에 한 번 베개나 매트리스 같은 침구에 뿌려주시고 또 햇빛도 잘 통할 수 있게 또 이제 환기까지 시켜주시면 진먼지 진드기 집에서 박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걸 베고 자면 안 돼요? 계피를? 안 되겠죠? 아니 네. 계피만 이렇게 올려놔도 효과가 있다고는 하니까. 도망은 가요. 근데 네. 박멸까지 하려면 우리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게 스프레이를 만드는 걸로 할게요. 네.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금 계피 가지고 만드는 박멸약도 우리가 봤는데 네. 그 비염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네. 자, 어떤 특정 행동들을 하는 우리 출연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매일 아침에 일찍 등산을 하는 재용. 자,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녹차를 자주 마시는 희경. 이거 좋다. 실내 습도를 위해서 종일 문을 닫고 가습기를 트는 예인. 자, 이 세 사람 비염에 안 좋은 행동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무조건 3번이지. 그쵸. 예인 씨 내가 알아봤어. 아니 비염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는데 네. 보세요. 실내 습도를 위해서 종일 문을 닫는다. 문을 닫는 게 문제야. 문을 닫고 가습기까지 틀면 이 가습기 세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코에 염증 생기겠지. 그럼 비염 생기겠지. 맑은 콧물 흐르겠지. 잠 못 자겠지. 이게 예인 씨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날 쌀쌀할 때 아침에 일찍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네. 재용인데 이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찬 공기 마시는 재용. 네. 1~3번 아니에요, 선생님? 희경이 빼고는 다른 것 같아요. 녹차 자, 괜찮을 거. 세 명 다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녹차가요? 네, 왜지? 좀 특이하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이 비염 환자가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비강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코점막을 굉장히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염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아침 시간대에는 먼지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시간이에요. 대기 중에서도. 그래서 뭐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내가 주로 활동하는 이 대기 중에 많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보다는 확실히 따뜻하고 좀 어느 정도의 습도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공기가 훨씬 더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요즘 대세는 러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행복 아침에 러너도 지금 양경 선생님 계신데 근데 많이들 이제 밖에서 달리신단 말이에요. 이건 괜찮을까요? 사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실외에서 격렬하게 운동까지 한다라고 하면 코에는 좋지 않겠죠. 찬바람 때문에 코 충혈되고 격렬한 운동 때문에 또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충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너무 추운 날씨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많은 날씨는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러닝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꼭 실외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고 러닝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다만 러닝은 조금 고강도의 운동이라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실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드리는 게 항상 일기예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습도나 바람 또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꽃가루의 날림 정도 같은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내가 러닝을 하기 참 좋은 날씨다 하는 때는 언제냐면 비가 좀 촉촉하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동안이나 비가 그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또는 바람이 없이 구름이 좀 많이 낀 날도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좀 오고 습도가 있어야지 꽃가루도 씻어내고 바람이 없어야지 꽃가루가 막 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알러지로부터도 좀 멀어지고 더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1번, 3번은 저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녹차 같은 경우는 전 몸에도 좋고 뭐 카테킨 성분이가 그거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선생님 네.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염에? 물론입니다. 비염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이 코에서 흔히 말하는 1차적으로 이 공기에 유해 물질들 걸러주는 이런 그 기능들이 건조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코 건강, 비염 환자들에게 특히 더 이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분 섭취를 말 그대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뭐 물 대신에 뭐 녹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채우시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코를 내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으로 늘리겠어. 뭐 이런 식의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왜냐하면 그런 성분들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뇨 작용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몸 자체는 더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료 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좀 자제하시고요. 네. 물을 좀 한 뭐 2리터 정도 미지근하게 해서 자주 드시는 것이 코 건강, 비염 환자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실내 습도를 위해서 종이를 문 닫고 가습기 트는 예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습기를 틀어서 뭔가 습도 조절을 하면 코가 좀 뚫리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 사용하는 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종이를 틀어놔야 될 때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높은 습도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면 이제 벽지라든지 가구 또 침구류 같은 곳에 습도가 아주 굉장히 높게 배일 수가 있으니까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가 생존하고 서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창문 좀 한번 여실 때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같은 것도 좀 같이 열어서 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온도와 습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겁니까?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여름철에는 한 24도에서 28도 정도 사이 정도. 그리고 겨울철이라면 또 그렇게까지 높게 하면 또 습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염에 대한 모든 거 지금 낱낱이 좀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염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치 선생님들 비염 관련해서 OX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비염 다들 워낙 많은 분들이 앓다 보니까 속설도 되게 많은데요.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콧물은 삼켜도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십시오. 이거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저는 X. 저도 이거 경험상 X인데 음. 이 이유는요. 이게 콧물을 삼키잖아요. 더 크게 돌아와요. 더 큰 걸 내뱉어야 돼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때제때 빨리 배출을 해주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삼키면 안 되면 네. 큰일인 거지. 삼켜. 이게 넘어가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되니까 넘어가는 거지. 하고 맛있을 때도 있어.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넘어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러면은 그 넘어가기 전에 본질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O 같은. 아니 근데 되게 더 크게 돌아오는데. 정답은요? 맞습니다. 정답은요. O입니다. O예요? 맞습니다. 예,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코 삼키지 말라고 풀어내야 돼, 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코는 이게 푸는 것보다는 삼키는 게 낫습니다. 약간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코를 세게 풀면 아까 중이염, 귀하고 연결돼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2차적인 염증 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확률들도 좀 있고요. 세게 풀다 보면은 이 코 옆에 있는 빈 공간이 부비동에 염증을 일으켜서 아까 축농증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비동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가 하는 일이 있죠. 이 콧물이 여러 가지 이 내부로 들어온 균들을 이제 포식하고 그런 이제 면역 세포들도 거기 많이 녹아들어 있고 여러 가지 좀 방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밖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삼키면 균들이 다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겠지만 이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풀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삼키는 게 낫겠습니다. 몰랐던 거 오늘 또 네. 하나 배웠네요. 너무 신기하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비염이 심하면 다크서클이 생긴다. 맞으면 잠깐만. O, 이거는 틀리면 X. 대문자 O. 잠을 잘 못 잔답니다. 그래, 그죠? 나도 이 생각이야. 잠을 못 자면 이 다크서클 피곤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도 아침에 이제 분장팀에서 많이 가리거든요. 이건 무조건 O예요. 그렇죠? 네. 경험자가 있으니까.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아. 이 부비동 주변에 염증이 많아지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눈 아래쪽에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색소 침착도 생기면서 좀 보랏빛으로 물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거나 점점 쭉 퍼지고 있다면 혹시 비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부비동염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도 바로 풀어볼까요? 네, 비염 OX 퀴즈 세 번째 문제 낼게요. 자, 비염도 유전이 된다. 맞으면 O 저거까지 아니면 유전자면 좀 X 그렇지. 눌러주세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비염 거의 저만 좀 그렇지. 그러니까 심하거든요. 아, 그럼 X 저는 또 같은데? 다른 경험인 게 제 친한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대대로 비염 집안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 왠지 저는 유전이 될 것 같아요. 오. 환경 아닌가? 환경? 정답은요. O입니다. 사실 유전 돼.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모든 모든 비염이 다 유전되는 건 아니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의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부모 중에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되고요. 양쪽 부모가 다 알레르기 비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75에서 한 80% 정도의 확률로 자녀에게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도 보고 싶은데 양경 선생님. 예, 자, OX 퀴즈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흡연도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에이, 이거 너무 같다. 근데 간접 흡연이 비염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흡연은 다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다, 그런 의미로? 다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 간접 흡연은 폐 쪽에 연관이 있지 비염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틀렸다. 나쁘겠죠, 흡연. 예. 네.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연소되는 이런 담배 연기는요, 이 호흡기 점막에 이제 자극을 직접 일으키고요, 또 몸에 흡수된 다음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접 흡연 나쁘니까 그냥 직접 흡연을 할 테야 이런 분은 설마 안 계실 텐데 우리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흡연은 꼭 피하시는 금연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독소나 아니면 유해한 이런 화학 물질들은요, 코 점막을 자극하고요,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그런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막의 방어 기능, 이렇게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이겨내는 이런 기능들을 약화시켜가지고 뭐 부비동염이라든지 아니 이런 다양한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 또 더 나아가서 천식 같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술을 마시면 가끔 코가 진짜 꽉 막혀요. 이게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코가 귀여운 아니 근데 저도 그러던데. 막혀요. 이것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말? 맞습니다. 사실 알코올 자체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얼굴도 빨개지고 열도 오르잖아요. 네. 코 점막도 확장시키겠죠. 그래서 비염 있는 분들이 술을 드시게 됐을 때는 코 점막이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비염 있으신 분들을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런데 이 항히스타민 자체가 원래도 졸음이나 또는 어지럼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이 더해진다. 중추신경계를 더 누르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불편해져서 사고 위험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비염에 관계되는 것들을 OX 퀴즈로 알아봤고요. 이번에 비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있을까요? 네, 비염 도움되는 체조 희경 씨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나오시죠. 비염자입니다. 네. 네. 배워야 비염 돼요, 때문에 이거. 숨쉬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복식 호흡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들이쉬고 배가 빵빵해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후 하면서 배를 홀쭉하게 압축시켜 주시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들이쉬고 배가 빵빵하게, 자, 입으로 내쉬면서 후. 자, 이렇게 하면서 횡격막 주변의 근육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근육들도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비염에 따르는 이 구강 호흡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 번째 것은 바로 이 콧볼 마사지인데, 이렇게 검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실까요? 검지손가락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구부려 보세요. 구부린 손가락으로 우리 코 바로 옆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부터 바깥쪽으로 꾹꾹 지압하면서 쭉 돌려볼게요. 꾹. 그러면 코평수가 좀 넓어지면서 시원해요. 네, 숨쉬기도 한결 더 좋아지실 텐데요. 10번 정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쪽으로도 한번 꾹 모아주면서 네, 한번 부비동 주변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게 되고 네, 염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법입니다. 코가 자, 시원하네. 이렇게 하면 와, 자, 숨이 그래서 잘 쉬어져요. 네, 바깥쪽으로 10번, 안쪽으로 10번 10번. 정도 해주시면 오, 좋겠습니다. 자, 우와.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 이제 입 주변에 있는 얼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얼굴에는 이제 콧구멍도 있고 입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10초 정도 한번 입을 크게 벌려 보겠습니다. 뭔가에 충격받은 것처럼. 하면서 네, 벌려주시면 되겠고요. 무서워요. 네, 벌리면서 콧구멍도, 눈도, 입도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뉴질랜드 원주민. 소리 좀 내도 돼요? 하니까 더 잘 돼요. 네, 자, 이렇게 10초 정도 벌려주면 안쪽에 있는 이관도 열리게 되고 우리 부비동을 연결해주는 부비동 입구들도 조금씩 더 열리기 때문에 비염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동작 한번 해보세요. 네. 설거지 안 한 남편 딱 보면서 이러면서 바로 이제 확장시키면 될 것 같아요. 코가 좀 뻥 뚫리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마지막 동작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걸로. 아니 여기 무서울 수 이렇게 있어요? 하니까 이거 시원한데? 이렇게 시원하죠? 눌러주는 누르는 것만으로. 거. 오. 네. 근데 이게 비염 있는 분들 고생 뭐 저 평소에도 하겠지만 잠잘 때 제일 고생이더라고요. 맞아요. 입을 벌리고 자니까. 근데 비염이 심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까지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비염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사실 코막힘이 심하다 보니까 잘 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아래턱이 밑으로 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기도를 이렇게 막으면서 코걸이가 발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정말 더 심해진다. 기도를 완전히 막아서 순간 호흡이 정지되는 수면 무호흡증까지도 동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의 차이는 뭐예요? 어떻게 되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코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수면 중에 숨을 쉴 때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는 이 길 중에서 일부가 좀 좁아지거나 아니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이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이 코골이로 인해서 이 심장이나 뇌에 이 영향을 줘서 산소가 떨어지는, 체내에 산소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평균 1시간 동안 5번, 정확히는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현상이 지속될 때 이것을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한 코골이가 있으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좀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겠죠. 그리고 잦은 코골이 좀 심하다 이런 코골이 하시는 분들의 약 한 70% 정도까지도 이 수면 무호흡증이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면 아까도 막 다크서클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러니까 아무튼 만성적인 피로, 두통, 또 막 집중력 저하,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우리 가끔 뉴스 보면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사망하셨다라는 소식을 네. 뉴스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지금 너무 무서운데 사실 우리 남편도 가끔씩 수면 무호흡증처럼 이제 호흡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이게 돌연사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어머. 숨을 이제 안 쉬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산짝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초에서 20초 이상 숨을 안 쉬고 있다가 순간 잠에서 깨어나면서
숨을 몰아서 쉬게 되죠. 이제 이럴 때 교감신경계가 엄청나게 항진되면서 혈압도 급격하게 상승되고 심박수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는 이제 일들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산소 포화도 떨어질 때 뇌압도 상승하기 때문에 뇌출혈, 또 뇌졸중과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돌연사의 가능성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는 친구들한테 혹시 제가 피곤하면 코를 골거든요. 그래서 방해될까봐 여기 입을 막는 테이프를 사서 입막음 테이프를 하고 자요. 그러면 있어요. 코로 수면을 하면서 숨을 쉬면서 좀 코를 덜 골더라고요. 이거 도움이 될까요? 네, 저도 홍보하는 문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을 막겠다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안면 변형 같은 거 올까 봐 엄마들이 붙여주기도 하고, 또는 얘기하신 것처럼 코골이 심하신 분들이 붙이고 자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붙이는 게 예방이 될 수 있는데, 희경 씨처럼 코골이가 있는데 이걸 붙이겠다? 그러면 입을 다문다고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가 막혔기 때문에 입을 연 건데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호흡이 훨씬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증도 이상의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호흡이 어려워지고 이산화탄소 저류가 생기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위험하겠죠. 특히 코골이를 예방하겠다고 붙였는데 이걸 붙이면 안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내가 당기게 되거든요. 턱을 당기게 되면 기도가 막히니까 코골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없었던 수면 무호흡증까지 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죠.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만약 내가 비염이 심하다면 이거는 잘 알아보시고 조심을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장민호 선생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나는 비염을 비염이 네.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네. 비법이 좀 궁금해요. 제가 매일 했던 비법은 사실 많은 비염 환자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방법인데 바로 코세척이었어요. 물론 코세척이 아주 완벽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라든지 항원 회피 요법도 저는 같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이 비강 세척, 코세척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세척을 해주게 되면 전 퇴근하고 나서 하루 종일 좀 찌든 때가 많이 껴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따로 코를 풀거나 뭐 코딱지를 따로 제거하지 않고 그냥 코세척을 함으로써 다 뭐 여러 가지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점막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선모의 운동성을 좋아지게 해서 이 코 비강 안쪽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코세척은 그럼 어떤 방법을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코세척 도구를 갖고 왔는데요. 깨끗이 씻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팔아요. 근데 생리식염수, 멸균되어 있는 생리식염수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또 가격도 꽤 하고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걸 욕실에 비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때그때 만들어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요. 근데 이 통에는 저는 이제 생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끓인 물 또는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정 없을 때는 우리나라 수돗물 워낙 깨끗하니까 네.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수돗물 속에는 염소 성분이 들어있죠. 소독 성분 때문에 염소가 들어있어서 염소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코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생수나 끓인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만큼 담고 나면요, 이렇게 팔아요. 여기 이제 소금이거든요. 소금인데 이게 순수 99.9% 소금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포를 딱 까서 여기다 넣으면 정확하게 0.9%짜리 생리식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코에다가 직접 이렇게 분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세척을 하고 싶은 코 쪽을 좀 위쪽으로 해놓고 쭉 짜면은 됩니다. 이게 250ml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꽉 눌러서 한번 꽉 짜면은 절반 정도, 한 120ml 정도 세척이 되거든요. 한쪽 코에 그렇게 천천히 쭉 짜면서 세척을 해주시고요. 네. 이때 이제 목 뒤로 짠물이 넘어가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맞아요. 소리 내면서 해야 그래서 돼. 하면서 세척을 한번 해주시고 반대쪽으로도 하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척 다 하고 나면은 이 부비동 안쪽으로도 생리식염수가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아. 물을 오. 나중에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얘기할 콧물이 때 나옵니다. 진짜 이거 난처해.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코를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집에도 이게 있어요. 저희도 사용을 하는데 가끔 저희 이렇게 한 포씩 들어있는 걸 넣다가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맛보니까 저게 소금이더라고요. 소금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일반 천일염 소금 같은 거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같은 소금물이라서 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넣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남편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몸 이렇게 수액 맞을 때 보면 생리식염수라고 해서 소금물을 맞죠. 그렇지만 그건 정확하게 0.9%로 농도가 맞춰진 이제 그런 소금물이죠. 아까 우리 장미 선생님 보여주신 것 같이 저렇게 정확한 물에다가 저렇게 한 포를 넣으면 딱 그 농도가 되도록 만들어진 거여야 되는 거지. 내가 직접 소금물을 논다는 게 제대로 이 농도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점막에 손상이 되고 그 후에 또 뭐 출혈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이 삼투압 때문에 오히려 체내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저렇게 좀 구비된 정확한 농도를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세척하고 코세척과 함께 또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훈증요법도 좋죠.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뜨거운 물을 받아 놓으시면 여기서 따뜻하고 촉촉한 수증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잖아요. 그 위에서 가볍게 숨을 이렇게 좀 쉬어주시면 아무래도 안에 있는 콧물도 희석이 되고 조금 더 빠르게 염증도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역시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약국에서 비염 스프레이도 팔던데 이런 것도 아. 도움이 되나요? 아, 그거 혈관 수축제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쓰시면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만 가볍게 쓰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제 날이 좀 차가워지는 요때 비염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어서 저희가 오늘 비염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염 환자인 저는 오늘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오늘 기온이 갑자기 또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날씨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서울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데다 바람의 공기도 꽤 차가워서요. 나오실 때에는 외투 꼭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9도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평년 수준에 머물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없겠는데요. 하늘은 전국이 흐리겠지만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어제는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더울 정도였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 22도까지 오르는데요. 내일은 많은 비가 예보돼 내일 기온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 중북부를 제외하고는 어제와 비슷한 정도겠습니다. 서울이 22도, 강릉이 20도, 광주가 26도, 부산이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하시거나 운전하신다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인 2025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주성 및 남강 2번에서 펼쳐집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진주대첩 당시 남강에 띄운 유등의 평화와 희망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를 주제로 전통 유등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등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또 움직이는 등,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등 이런 다양한 등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일부터는 제74회 개천예술제와
2025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진주시가 더욱 다채롭게 빛날 전망입니다. 내일 쉬는 분들도 어쨌든 오늘은 연휴 마무리 마음가짐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긴 연휴 끝에 뭔가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내일 뭐 출근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 하루 지나면 또 주말이거든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